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딴 설화와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녹취로 논란이 된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고 스스로 최고위원직에서 자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는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던 태영호 최고위원이 입장을 바꿔서 전격적으로 사퇴를 결정한 배경 의원님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우선 당 차원에서 좀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압박을 많이 했겠죠. 네. 미루어 짐작컨대 당신의 실수 때문에 생긴 일이다. 여기서 최고위원직을 계속 고집하게 될 경우에는 중징계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로 판단을 잘 해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뭐 했음직하다고 봐요. 저는 뭐 증거는 없습니다만 정치라는 게 원래 그런 거니까. 네. 그래서 태영호 의원의 본인이 판단할지에도 사퇴 안 하면 중징계, 뭐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1년 정도의 뭐 이렇게 탈당 권유 또는 1년의 당원권 정지가 내려질 경우에는 정책 미래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본인이 이제 최고위원직을 사퇴하면 그나마 앞으로 변화되는 정치 환경에 따라 태의원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열릴 수 있다는 계산을 했을 테고 그래서 자진 사퇴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제 눈에는 보여졌습니다. 네.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진 사퇴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는데요. 이제 오늘 최종 윤리 결론이 내려지는데 직전에 본인이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번복한 배경과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생존의 길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다들 중징계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중징계를 하면 최소한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면 이제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질 경우에는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총선이 1년도 안 남았기 때문에 공천에서는 완전히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윤리위원장도 정치적 해법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자진 사퇴를 할 경우에는 징계 수위에 반영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신호를 보냈고 네.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최고위원이 2명이나 당원권 정지가 될 경우에는 이게 이제 사고가 되니까 빈자리가 2개가 생기니까 최고위원회 할 때마다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 본인들이 자진 사퇴를 해주면은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다시 뽑게 되는 이제 그런 선택. 따라서 양측이 모종의 빅딜을 하지 않았나. 빅딜을 하면은 일단 징계 수위를 낮춰주고 네. 그럼 이제 징계 수위를 낮춰준다라는 것은 첫 번째로 경고로 끝내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3개월이나 6개월만 해도 이제 공천 가능성의 길을 열어두기 때문에 그렇게 양측이 사실은 모종의 딜을 해서 절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녹취가 유출된 그런 사건이 있었지 네. 않습니까? 이 사건의 맥락을 보면은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좀 대통령실을 옹호해라. 그러면은 공천에 배려해 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진복 수석은 부정을 했지만은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과장됐다라면서 맥락 자체를 부정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걸 고리로 즉 다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나를 공천 안 주면은 나는 양심선을 통해서 폭로할 수 있다 진실을 이렇게 또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또 태영호 최고위원 그리고 또 최고 지도부와 태영호 의원 이 측에 제가 볼 때는 빅딜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해봅니다. 네. 이 공천 문제는 조심스러운데 뭐 지금 어느 누구도 예를 들어서 뭐 이야기를 잘 해주면 이게 자진 사퇴하면 공천을 보장해 줄게라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다. 다만 사퇴하면 앞으로 여지는 있다는 정도까지는 아마 네.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한 그런 부분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지금 이진복 수석과의 문제는 자 어찌됐건 본인도 이진복도 그런 소리 안 했다. 또한 들었다던 태영호 의원도 모든 걸 걸고 그런 일이 없었다 하니 두 사람만 아는 이야기는 하지만 뭐 어떻게 보면 이거는 둘 사이의 문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다 그런 남는 거는 뭐냐면은
결국 이제 보좌진한테 자신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라면 과장돼서 이야기했다는 부분. 또 하나는 보좌진들, 자기 비서들 관리를 잘못해서 당에 큰 부담을 주게 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은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위원 내려놓겠다는 걸로 귀결이 된 거다. 형식적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네. 둘 사이에 이 문제는 뭐 역사가 흘러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봐서는 둘 다 안 했다고 하는데 누가 증명할 길이 있나요? 제가 짧게 첨언을 하면요.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는 태영호 최고위원의 말이 바뀌었다. 당초에는 과장됐다라고 얘기했는데 나중에는 사실무근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진복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완전히 거짓말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최고위원이 이 거짓말할 정도의 그런 수준의 사람인가라는 부분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당무 개입, 공천 개입을 했으면 이제 중대 범죄입니다. 근데 중대 범죄에 해당되는 거짓말을 했다? 그렇다면은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대통령실에서 검찰에 고발해야 되겠죠. 근데 왜 고발을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만약에 태영호 최고위원이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된다면, 물론 공천이 된다면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겠죠. 그러나 공천이 배제된다면은 뭔가 나중에 폭탄 선언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네. 오늘 오후 6시부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징계 회의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은 일단 최고위원직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아직까지는 자진 사퇴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몇 시간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떤 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제 그 회의장에서 들어갔다 나오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표정이나 어투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거죠. 네. 근데 뭐 태영호 최고위원은 사퇴했지만 징계 절차는 진행돼서 경징계로 끝날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저렇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징계가 내려지겠죠. 남는 문제는 오히려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8일, 10일 오늘 그저께에서 왜 오늘로 연장됐느냐. 이것은 자진 사퇴하는 압박용이보다는 보셔야 될 게, 지금 황정근 위원장하고 전주의 부위원장, 윤리의 부위원장 둘 다 판사 출신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김재원 최고도 법조인 출신이에요. 검사 출신이에요. 뭐가 염려되죠? 중징계를 내리게 되면 재심 청구하고 법원에 가처분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거예요. 그 판사들의 시각은, 판사 출신들의 시각. 그렇다면 김재원 최고한테 한 번 더 설명할 기회를 주고 다시 자료도 제출하게 하는 이런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저는 뭐 김재원 최고가 버틴다고 해서 중징계가 더해지고 아니면 뭐 그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처럼 제 눈에 보여져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과거 이준석 전 대표가 그랬던 것처럼 뭐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낼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당원권 정지 1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릴 경우에는 이것이 사고로 처리되면서 최고위원직, 더군다나 김재원 최고위원은 수석 최고위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석 최고위원직 자리를 공석으로 둬야 되기 때문에 홍준표 내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탈당 권유에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요구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가 국민의힘으로는 이제 굉장히 좀 뜨거운 감자임에는 틀림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최고 득표를 했지 않습니까? 수석 최고위원인데 발언을 문제 삼아서 중징계를 내린다. 중징계에 대한 해석도 여러 가지예요. 당원권 정지 1년을 할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되니까 모양새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아예 탈당 권유를 해라. 그럼 이제 탈당 권유를 했는데 탈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이제 제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명을 했다. 그러면 수석 최고위원을 발언을 문제 삼아서 제명까지 했다면,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에 사실상 축출했는데, 그럼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흑역사가 하나가 또 생기는 거죠. 그렇게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나는 물러나지 못하겠다. 라는 이제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도부의 고심이 굉장히 커질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왜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은 계속 버티느냐라는 부분이 좀 궁금한데 김재원 최고위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자진 사퇴해도 얻을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 뭐 현역 국회의원도 아닌데 지금 최고위원인데 물러날 경우에 과연 앞으로 공천을 주겠느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도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은 계속 버텨가지고 오히려 나는 뭐 제명이라든지 이런 중징계를 당하겠다. 그래서 희생되는 모습을 보이겠다. 그래서 오히려 무소속으로 대구 지역에 나가서 당선되는 길을 택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요. 지난번 21대 총선에 뭐 창녕 또는 뭐 양산 쪽에 계속해서 공천을 달라고 그랬는데 공천을 사실 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는데 아마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버티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럼 이제 버티기를 하면 할수록 국민의힘은 이 문제가 더 깊은 악성 종양이 돼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희생되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좀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김재원 최고위원 속내를 내가 네. 알 길은 없고 다만 저 태영호 최고가 자진 사퇴했기 때문에 태영호 최고위원의 고리된 자리는 누굴 하나 뽑겠죠. 네. 이게 이제 전국위원회에서 뽑으면 되니까 대타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가 예를 들어서 만에 하나 1년 정도의 당원권 정지가 되면 어떨까요? 이건 해석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최고위의 직위, 자리는 직책은 유지된다고 보는 게 통설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사건 때 보십시오. 그때 왜 권이냐 사고냐 사고로 당 기조국에서 해석해가지고 권성동 권한대행이 됐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태영호 최고위원 자리만 하나 하고 보궐선거하고 예를 들어서 김재원 최고는 뭐 최고위원 당원권은 정지됐지만 최고위원회는 참석하는 그런 모습도 가능하리라고 저는 봐요. 이 문제는 뭐 당에서 해결할 문제 같다. 다만 모양은 어찌됐건 지금 안 좋은 거죠. 안 좋다 하면 태영호, 그 김재원 여기에다 한 분 더 조모 최고위원까지 하면은 한 3명 정도가 선출직 4명 가운데 3명 정도가 뭐가 부상 아니면 뭐 이런 상해를 입어가지고 잘 안 돌아가는 거 되니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굉장히 좀 깝깝한 상황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밥 먹을 때 식사할 때도 최고위원 다 빼버리니까 장해찬 최고라든지 이런 김병민 최고도 못 가는 상황이 네. 됐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좀 이상하게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주제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코인 보유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의원에게 이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하기로 했습니다. 또 당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는데 의혹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김남국 의원이 사과를 했고 닷새 만에 지도부가 본격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교수님, 지금 논란 그리고 당 지도부의 조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닷새 만에 조치가 내려졌어요. 조치를 크게 보면은 당 자체의 진상조사팀을 만들어서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라는 건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외부 전문가를 여기에 합류시키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김남국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매각을 권유한 것. 그리고 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제도적 개선 이걸 내놨는데 당 지도부가 닷새 만에 이런 조치를 내놨다라는 것은 그동안의 입장과 좀 달라진 것이죠. 그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넘어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돈봉투 의혹 사건에다가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이 보유 이 사건까지 터지면서 민주당 전체의 도덕성이 상당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총선에 상당히 악재가 된다. 그래서 이제 당 지도부가 여기에도 이제 개입을 하고 나선 것 같은데 이번에 자체 진상조사 팀을 별도로 만드는데 이 얘기는 지금 뭐냐면은 윤리위하고는 이제 별도 기구란 말이에요. 즉 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까지는 당 지도부가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해서 비리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좀
민주당 지도부가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지금 검찰이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해서 뭔가 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보유와 관련해서 비리가 터진다면은 오히려 더 큰 악재가 될 수도 네.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친명에서는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냐라는 그런 입장, 비명 측에서는 뭔가 좀 선제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차가 있기는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김남국 의원이 보다 더 적극적인 그런 입장 표명을 하고 당 지도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그런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표된 조치 이외에 선제적이고 보다 적극적인 당 지도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국민 정서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네. 두 번째로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본인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지금 한 10억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의혹 부분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지금 언론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 네. 이 자금은 과연 어디서 나왔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좀 명쾌하지 않은 부분이 좀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차이가 나는 부분, 공직자 재산 등록 신고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밝혀야 되겠고 당 지도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과연 이 문제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윤리 아닌 별도의 조사팀에서 조사해가지고 정리가 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보다 강도 높은 당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분이 말이죠. 김남국 의원이 2020년도에 배지를 달았을 거 아니에요. 그때 되면 재산 등록이 8억 했다가 그 다음에 2021년도에는 보니까 11억, 2022년도에는 또 12억, 2024년 15억 이런 문제인데 그럼 이분은 그러면 언제부터 주식 투자를 이렇게 했느냐? 변호사 시절에 했겠죠. 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이것도 보니까 2021년 초에 LG 주식을 뭐 9억 8천원씩을 팔았다. 그 다음에 코인에 투자했다. 국회의원인지 코인 투자가인지 투기꾼인지를 모를 지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언제 의정 활동을 했나 싶을 정도예요. 심지어는 이분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2022년도에는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 비서실장인가? 온라인 팀장, NFT 이름도 못 들어보. 이런 걸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도대체가 본말이 정도된 사람이다. 82년생, 41잖아요. 41 우리 나이로. 미혼인다가 변호사 생활 제가 보니까 변호사심 1회 합격이에요. 2012년도에 합격했으니까 변호사 생활 한 7, 8년 하고 바로 조국 수호대의 일원으로서 국회에 들어왔다. 공천을 전략공천 받고 이런 분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본인이 하자 지금 현재 숫자가 안 맞잖아요. 숫자. 예를 들어서 9억 얼마치를 2021년도에 주식을 9억 얼마치를 2020년에 다 팔았다. 그럼 팔았으면 팔고 투자를 했으면 현금이 없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금은 9억 6천이 늘어나고 숫자도 안 맞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과연 당에서 계속적으로 뭐 다른 거 뭐가 있는 것처럼 여지를 남긴다는 게 저는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김남국 의원의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투자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또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저는 제도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야 의원 모두가 이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현행 공직자 윤리법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르면은요 가상 자산은 공직자 재산 등록 공개 대상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 실제로 보유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추산한 이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대략 한 60억 정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김남국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할 때 그 재산이 15억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뭐 무려
한 뭐 서너 배나 되는 그런 금액이 지금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을 등록하고 공개하라라고 하는 이유는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자들의 재산을 투명하게 국민 유권자들이 감시함으로 인해서 법적으로 일탈되는 그런 부분, 또 법을 악용해서 축제하는 그런 부분을 막겠다는 그런 차원인데, 이렇게 이제 거액의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아예 법적으로 누락이 돼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저는 잘못된 것 같고, 네. 차제할 수만 있다면 김남국 의원뿐만이 아니고 여야 국회의원 모두에 대해서 가상자산 보유 실태를 좀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만이 좀 국민적인 감시 속에서 제도적인 법적인 보완을 위해서 국회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다가 이번 코인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서는 현 민주당 상황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보는 목소리들이 나왔습니다. 도덕성, 불감증 정당 아니냐 이런 쓴소리까지 나왔는데, 일단 민주당이 오는 일요일에 쇄신 의총을 가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 가지 쇄신책들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쇄신 의총 어떤 내용들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뭐 남해당 사정이라서 잘 모르는데 김남국 의원도 뭐 탈당으로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탈당시키는 걸로. 근데 제가 자꾸 이야기를 자꾸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세 자금을 빼서 주식 투자를 했다. 이게 첫째 자금이 진짜 초기 자금이 어디서 나왔냐는 것도 검찰에서는 의심하고 있고 제3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 두 번째는 재산의 거의 자기 재산의 거의 90% 이상을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 이른바 흔히 하는 말로 몰빵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간이 큰 건지 아니면 내부자 정보가 있었는지, 현역 의원 시절에 2021년도에 했으니까 이 대목이 가장 큰 거예요. 일반인들 생각에는 뭐라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자신 있게 투자한 것 아니야? 돈을 많이 남겼으니까. 이런 대목에 답을 해줘야 돼요. 또 하나는 지금 한간에서는 말이죠, 노무현 정부 때는 여권 인사들이 바다 이야기로, 지난 정부 시절에는 가상화폐로 많이 몰렸다 인물들의 투자가, 이런 소문이 파다했어요. 한간에 소문이 파다하는 게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정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있으면서 2020년 1월 달에 정권범죄 수사단을 아예 해체를 해버렸어요. 서울 남부지검에 있던 걸, 그거 잘 수사하던 걸. 이런 대목이 뭐냐 하는 의문은 또 남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실력자들이, 예를 들어서 여권의 이런 인사들이 이런 가상화폐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했는데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 봐 했던 거 아니냐는 의심으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대목에 대해서 오히려 좀 더 잘 봐야 된다고 저는 봐요. 네, 교수님. 저는 민주당의 좀 구조적인 혁신과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민주당의 부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리고 이 기준이 좀 굉장히 무력화됐다라는 내부의 자성의 목소리, 그리고 외부 패널들의 좀 질타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민주당 하면은 일반적으로 국민의힘에 비해서는 도덕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정당이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과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서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는 정당인가라는 질문을 던질 경우에 여기에 자신 있게 누가 대답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이제 문제에 봉착한 그런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민주당이 좀 이렇게 된 데는 저는 당내 586 기득권 세력들이 당을 지배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86 이제 기득권 세력들이 당내 이제 지배적인 세력이 되다 보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끌어주고 밀어주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서로 방패막이가 돼주면서 당의 혁신에 걸림돌이 오히려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당의 도덕성을 회복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지금 뭐 토인비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사 발전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소수가 필요한데, 이 창조적인 소수가 지배적인 소수로 전락할 때 역사는 퇴보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지금 민주당 내 586 이 운동권 세력들이 지금 지배적인 소수로 전락해서 오히려 민주당의 혁신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돼서 이런 기회에 좀 종합적으로
한번 좀 성찰을 통해서 반성을 통해서 586들이 좀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좀 당의 도덕성, 회복성을 좀 근본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좀 당내 정풍 운동이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내년 총선 룰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죄 판결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자를 부적격 처리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이재명 대표라든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고려한 셀프 구제 룰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당에서는 부적격 심사 대상을 중대한 비리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포괄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이런 부분도 이제 큰 맥락에서 지금 당에서 도덕성 부분에 대해서 좀 후퇴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을 좀 면하기는 어려워요. 네. 거기 보면은 공천을 제외할 수 있다라고 돼 있지 강제 규정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왜 그런 부분을 굳이 삭제해야 될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도 부정적으로 좀 생각하지 않을까. 또 그리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를 던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현충원 참배를 했고 또 국무위원들 또 여당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조금 전에는 기자실을 깜짝 방문하는 모습까지 보셨는데 일단은 별다른 기자회견을 하지는 않고 좀 조용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지난 1년 또 오늘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뭐 1년 평가하기는 쉽진 않은데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외교 안보 쪽에서는 거의 점수를 높은 점수를 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흔들리던 한미 동맹을 국군이 세웠다. 또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어떻게 보면 진행되던 한일 관계를 다시 한번 잡아놨다. 그래서 한미일 공조의 틀을 마련했다. 이런 데 모여서는 어찌됐건 국민적 정서와는 별도로 세계사의 흐름에 맞는다.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건 높은 점수를 받아야 돼요. 다만 소통 측면에서는 나눠보면 여당 내부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점수가 좀 박하해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여권 내부가 많이 흔들렸으니까. 야당과의 관계는 이재명 대표라는 아주 큰 암초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도 봐야 되겠다. 또 하나는 국민과의 소통 문제인데 오늘 정도는 사실 기자회견을 하는 게 맞았다. 어제 보니까 오늘인가요? 그냥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담화처럼 말씀하시고 평가를 하셨던데 기자들 앞에 섰으면 좋았지 않으셨고 네. 그 미안했던지 지금 보는 대로 오늘 여당 지도부 만난 다음에 기자실을 들렀던데 언젠가는 한번 기자회견을 해서 1년에 대통령이 느끼는 감정, 그 본인이 판단하는 것, 앞으로 지향점 이런 걸 국민들한테 솔직히 좀 설명해 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어요. 네, 교수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는 저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좀 많은 국민들이 함께 우려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근거는 48%로 당선이 됐는데 지금 30% 초반에 지지율이 말해 준다라고 보고요. 즉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때 찍었던 그런 사람들의 한 20%가 이탈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이탈했을까? 한마디로만 얘기하면 저는 불통의 국정 운영, 대결적 국정 운영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 취임 100일 돼 가지고도 기자회견 안 했고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도 안 했고 지금 1주년 됐는데도 기자회견 안 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에 이런 대통령은 없었다. 그리고 지금 야당의 지도부를 집권한 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도 단 한 번도 만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대통령도 없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치가 완전히 실종이 되고 정치가 실종이 되니까 지금 민생을 위한 협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나라를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여소야대 정국을 좀 생산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도 이재명 대표를 빨리 만날 필요가 있다. 이게 정치 복원의 첫걸음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외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외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미국 일변도의 외교가 지금 과연 앞으로의 우리의 국익을 지켜줄 것인지 우리의 안보를
좀 안정되게 해줄 것인지 오히려 좀 안보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고 있고 굉장히 좀 국익도 훼손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본인이 일방적으로 독단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국민들의 좀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동의 그리고 제1야당의 좀 의견도 반영하는 그런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성범 전 의원,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